3-18 공자가 말씀하셨다. 예를 다해서 임금을 섬기니 사람들은 내가 임금에게 아첨한다고 여긴다. 예는 조화로움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1-13에서 공자는 예를 갖춘 사람은 절제하여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무례하지 않는 공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예가 지나치면 아첨, 아부가 되고 모자라면 오만방자한 것이 되므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절제하고 통제해야 비로소 예의 바르고 공손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공자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도리를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사람들에게 아첨한다는 오해를 받게 된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널리 알려진 불문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18-1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왕의 이복형 미자는 주왕에게 누차 간언을 올렸으나 듣지 않자 나라를 떠나 황야에 은거했다. 주왕의 숙부 기자는 수차례 간언을 올렸으나 듣지 않자 머리를 풀고 미친 척하다가 결국 구금되어 노비로 전락했다. 역시 주왕의 숙부인 비가는 간언을 하다가 이를 참지 못한 주왕이 내가 듣기로는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비간이 성인인지 확인하겠노라 라고 하여 심장을 갈랐으므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은나라에는 3명의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른 어진이들이 있었다. 이 3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마음가짐은 하나였으니 모두 임금을 배반하려는 영모를 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바른 길로 걷도록 노력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 기록을 보시죠. 나라에 도가 있으면 신하의 간언이 흥할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신하의 침묵은 용납된다. 예기 중용.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여 임금을 보필하지만 나라에 도가 없으면 세상을 등지고 유유자적하라. 이처럼 충언을 해도 임금이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부지하지 못했으니 신하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당시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불문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임금 곁에 남아서 그를 보필하는 모습을 보였던 공자를 보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권력에 집착하여 임금 곁에 남아있다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도 등장합니다. 14-33 미생묘가 공자에게 말했다. 공자는 어찌 이리저리 바삐 다니며 유세하는가? 사람들을 홀려서 벼슬을 하려고 아부하는 것이 아닌가? 공자가 말씀하셨다. 감히 사람들을 홀려서 벼슬을 하려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도를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다시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미생묘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가 땅에 떨어졌기에 이처럼 당시 불문율을 따라서 입을 굳게 다물고 세상을 등진 은자 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밖에요. 하지만 당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공자를 바라본 인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소개할 공자를 당시 암흑 같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줄 인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3-24 의 지역을 지키는 수령이 공자를 뵙기를 청하여 말했다.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가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소. 이에 따르는 제자가 공자를 뵙게 했더니 만나고 나와서는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같이 훗날 정치에 참여하고자 공자를 스승으로 모셔왔소. 그런데 이제 노나라를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스승을 따라 나섰다가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할까봐 걱정하는구려. 내가 그대들의 스승 공자를 만났는데 이 세상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하늘이 장차 그대들의 스승을 목탁으로 삼으실 거요. 그대들의 스승이 세상에 경종을 울릴 것이요. 그렇다면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는 왜 이처럼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역시 공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감없이 기록한 편찬자들이 중의 자세를 견지하려고 애쓴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3-19 노나라 임금인 정공이 물으셨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임금은 윗사람으로서 신하에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예로 절제하여 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하는 아랫사람으로서 임금을 보필할 때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꼰대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하인 부리듯 하는 윗사람을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 단어는 영국의 한 방송사에 의해 해외에까지 알려졌는데요. BBC는 2019년 자사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꼰대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자신은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신하가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아첨, 아부하는 자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록을 보면 진정한 충의 자세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성왕이 말했다. 주공의 아들 군진이여, 그대는 부친인 주공의 큰 교훈을 넓히고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떨치지 말며 법에 의거하여 지나치게 모질게 다스리지 마시오. 너그럽고도 법도가 있고 침착하고 덤비지 않음으로써 화합하시오. 상나라 백성들이 위법했을 때 내가 벌하라고 말해도 그대는 벌하지 말고 내가 용서하라고 말해도 그대는 용서하지 말며 오직 중을 따르시오. 상서 분진 3-20 공자가 말씀하셨다. 관전은 시경 305수의 첫 편으로 전체의 핵심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데 바로 이해를 찬미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가 요조 승려에게 반하여 즐거워하고 또 그녀를 잊지 못해 뒤척이듯이 현명한 인재에게 반하여 즐거워하고 또 그를 잊지 못해서 뒤척이는 모습을 묘사했다. 하지만 군자는 예를 가지고 절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지나치게 애태우지는 않는 것이다. 선진시기의 서적들은 예외 없이 연역법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 핵심 주제가 첫 편, 그리고 첫 구절에 응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경 역시 마찬가지로
첫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겠죠? 이제 관저편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관저는 기쁜 마음으로 숙녀를 찾아 군자에게 짝지어 주듯 현명한 인재를 천거하는 걸 애태우지 여색을 탐하는 건 아니다. 얌전하고도 정숙함을 사랑하듯 현명한 인재를 그리워하지만 그 선량한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저편의 뜻이다. 시대서. 즉 관저는 군자가 요조 숙녀를 만나 그녀를 잊지 못하는 설레는 마음을 그린 작품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도자인 군자가 현명한 인재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요조 숙녀에 빗대어서 묘사한 겁니다. 즉 비유의 수사법이 쓰인 거죠. 특히 군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억한다면 그 뜻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제 관저편 전체를 감상해 볼까요? 구구지저귀는 물소리가 황하의 모래톱에 있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군자가 짝으로 하기를 좋아하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 연꽃을 이리저리 헤치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자나깨나 군자가 구한다네. 군자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자나깨나 마음속에 간직하네. 잊지 못하여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인다네. 1장은 군자가 요조 숙녀, 현명한 인재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2장에서 군자는 요조 숙녀, 현명한 인재를 원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3장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자 군자는 뒤척이며 괴로워하죠. 들쭉날쭉한 노랑어리 연꽃을 이리저리 뜯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검은고와 비파로 가까이 하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 연꽃을 이리저리 뽑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쇠북과 북으로 즐거워하네. 하지만 4장에서 군자와 요조 숙녀, 현명한 인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5장에서 결국 조화로움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4장의 얌전하고도 정숙한 여인과 검은고 비파, 그리고 5장의 얌전하고도 정숙한 여인과 쇠북, 북은 예악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예와 악의 조화로움, 즉 예악제도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3-20에서 공자는 관저가 도의 내용인 어짐과 의로움이 떨어질 수 없듯이 예와 음악 역시 조화로움을 이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3-22 공자가 말씀하셨다. 관중의 그릇이 작도다. 어떤 이가 말했다. 관중은 검소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관중은 세 여자와 혼인했고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 한 사람당 한 가지 일만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많은 사람을 뽑아 재정을 낭비했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어떤 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압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라 임금만이 대문 옆에 나무를 심어 문을 가려서 건물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관중 역시 나무를 심어 문을 가렸다. 나라 임금만이 두 나라 임금이 양국의 우위를 위해서 만나는 자리에서
술잔을 놓는 도구인 반점을 두는데 관중 역시 반점을 두었다. 관중의 이해를 안다면 도대체 누가 이해를 알지 못한단 말인가? 관중의 이름은 이오이고 자가 중입니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 폐업을 이룩한 인물인데 그의 친구 포수가와의 우정을 표현한 관포지교로 더 유명한 인물이죠. 이제 이 구절에서 공자가 말하고자 한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의 두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나뭇잎들로 궁궐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두 임금이 술잔을 주고받은 후 빈 술잔을 엎어두었던 도구가 반점입니다. 따라서 공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건 지도자가 지켜야 할 도리인 도는 검소함과 예가 그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나아가 임금만이 갖출 수 있는 예를 일개 신하인 관중이 따라 했으니 이는 어짐에도 위배되지요. 즉 공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관중은 도를 배워서 실천하는 참된 지도자인 군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